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했습니다. 어제 이거 핵심 필살기 3페이지 찍는데요. 한 30분 정도 찍었나? 근데 뭔가 뒤통수가 좀 이렇게 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뭐지 이 느낌이? 하고선 딱 봤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30분 동안 뻘짓거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어제는. 아, 오늘은 녹화 버튼 확실히 누른 거 확인하고 찍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사리와 조금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림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살이라는 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가 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살이냐면 지금 요 부분, 여기가 지금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죠. 어디요? 여기 요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도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커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 날짜가 아마 정해질 거예요. 7, 8일, 15일, 22에서 23, 29 이렇게 정해질 건데,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클 때를 살이라고 부르고요.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만 보시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조금인지만 일단 파악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태양과 지구, 그 다음에 달의 위치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를 좀 깊게 설명하면 지구의 공전과 그다음에 그 달의 공전 사이의 관계, 즉 기주력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럼 달이 여기 있으면 밝은 면만 보는 거니까 얘가 많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운 면만 보이는 거니까 얘가 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있을 때가 오케이 살이가 나타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상망살이 죄송합니다. 이거 사기죠. 피곤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피곤해서 그래. 죄송해요. 그래서 상망살이 아시겠죠? 그리고 상현하고 하현은요. 얘가 상현, 얘가 하현인데 상현하고 하현은 여러분들 상현하고 하현은 조금이 나타난다는 거.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조금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작은 조금일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집 참조하시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양의 물리량은 꼭 알고 가셔야죠.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면 태양은요 주계열성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주계열성. 오케이? 주계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오케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질량 결손 에너지다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약 109배고요. 그럼 당연히 반지름도 109배겠죠? 오케이. 태양계의 전체 질량이 99.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즉 항성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씨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6000K 켈빈 온도로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6000도씨나 6000K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는데 표면 온도는 6000도씨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광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사라무니하고 흑점인데 쌀알무늬는 태양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 모양의 무늬처럼 되어 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단순히 그 정도로만 아시고 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흑점이 중요합니다. 흑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건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99.9 또는 100%입니다. 아시겠죠?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약 2000도씨 낮아서 약 한 4000도씨의 온도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이 전체적으로 6000도씨인데, 오케이. 상대적으로 2000도씨가 낮아버려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보다, 전체 표면보다 검게 보이겠죠. 상대적인 온도가 낮은 거니까. 절대적인 온도의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4000도씨도 높은 건데, 주변 6000도씨보다는 낮아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에서, 그러면 보세요. 흑점의 온도가 4000도씨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6000도씨에서 4000도씨로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온도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약 한 2000도씨 정도 되는 에너지를 방출에 의해서 식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흑점수가 많아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에너지 방출량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수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꼭 아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흑점수의 증감 주기는 11년입니다. 11년 주기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흑점수 증가가 의미하는 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그만 설명드렸고요. 즉 다량의 태양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죠. 자, 흑점수 증가 시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 흑점수가 증가한다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 폭풍, 즉 지구의 자기장을 막 흔들어 놔요. 오케이? 그래서 자기 폭풍,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즉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또는 입자가. 그다음에 델린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구의 열권에 보면 전리 2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리 2층. 그럼 전리 2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파를 반사 또는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사 또는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태양 에너지가 막 흔들어 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파 통신이 좀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델린저 현상은 무선장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은 태양에서 방출된 그 대전 입자가 태양풍이라는 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면서 지구의 입자들과 충돌에 의해서 빛을 발생시키는데 그때 그 현상이 오로라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출되는 입자량이 많아졌을 때 당연히 오로라 현상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공위성 또는 전자제품 또는 송전시설의 고장. 왜요? 대전 입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 정도로 아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흑점이 이동한대요. 근데 흑점이 이동하는데 그럼 흑점은 태양의 표면에 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한다는 얘기는 표면이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표면이 이동했다는 얘기니까 태양이 제자리에서 스스로 돌고 있다. 그럼 태양의 자전에 의미를 두고 있겠죠. 그죠? 태양의 자전의 증거. 자, 그 다음에 흑점의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선대. 여러분들 이걸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보세요.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치면 우리나라 그리면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요 동쪽이 일리 와야죠. 그죠? 동쪽이. 그렇죠? 그럼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야. 근데 흑점은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고위도에서 적게 움직이고요. 적도 부근에서, 즉 저위도에서 더 많이 움직여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우리나라 관측상 동에서 서로 이동했다. 이건 반드시고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에서 서로 이동했다는 거. 오케이? 근데 태양의 자전 방향, 우리가 보는 기준은 동에서 서인데 태양의 기준은 정반대 방향으로 쳐다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흑점의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서고 태양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흑점의 이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양이 자전한다는 건 금방 설명했고, 그 다음에 태양은 기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조금 이동했고 여기는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와 얘가 독립적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고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해서 액체는 더더욱 아니겠죠. 왜요? 온도가 6000도씨인데 그래서 기체 상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 가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은요,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그 다음에 목성과 화성 사이에 화목사이 소행성. 아시겠죠? 소행성이 있어요. 오케이. 소행성. 자, 그 다음에 목성 다음에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으로 이렇게 나누는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으로 구분합니다. 지구형 행성은요,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자, 반지름이 작아요. 그럼 그 얘기는 크기가 작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량도 작습니다. 질량도 작아요. 질량도 작고요. 오케이? 그러면 목성형 행성은 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 자, 밀도는 크죠? 왜냐? 밀도는 큽니다. 왜냐? 매우 작게 압축시켰기 때문에 얘네들을 굉장히 밀집시켜 놓은 거야. 그럼 밀집된 정도가 밀도니까 매우 적게 모아놨으니까 얘네들의 밀도는 어떻다? 크다. 아시겠죠? 고리는 없고요. 위성수는 적거나 없다. 지구의 대표적인 예로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달이잖아요. 그럼 특정 행성 주위를 도는 게 위성이니까 지구도 달이라는 위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즉 적거나 없다. 구성 물질은 고체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구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고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태양의 인력이 세게 작용하겠죠. 따라서 태양의 인력이 강하니까 천천히 돌 수밖에 없어. 자, 따라서 자전 속도가 느리고 자전 주기도, 즉 자전 주기가 뭡니까?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천천히 돈다면 당연히 걸리는 시간이 커지는 거니까 자전 주기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오케이. 목성형 행성은 여러분들 전부 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좌우로 넓적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편평도가 크다. 편평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근데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자전 주기가 길고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의 편평도는 0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로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밀도고요. 여기가 질량이거든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밀도는 크고 질량은 작은 거야. 그럼 A는 밀도가 크고 질량은 작으니까 지구형 행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럼 수금지하고 물리량은 지구형 행성의 물리량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 B는 질량은 크지만 밀도는 작아. 따라서 얘네들은 목성형 행성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목도천에 그래서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을 놓고 따져가면 되겠죠. 자, A는 밀도 크고요. 반지름 작아요. 그럼 A는 지구형. 자, 반지름 크다는 얘기는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목성형.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각 행성의 특징은요, 중요한 것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달과 내용이 비슷하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이 타지 않고 떨어지겠죠? 따라서 운석 구덩이가 많다. 자, 그 다음에 밤낮의 기온차가 크겠죠? 왜? 대기가 보온 역할을 못 해주니까. 끝. 자,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부는 풍선은 위로 못 날아가고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쵸? 오케이. 좋아요. 따라서 이 녀석은 무거운 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기압이 뭐예요? 공기 압력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그쵸? 무거운 대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압의 95배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잖아요. 따라서 온실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400도씨로 약 470도씨예요. 교과서별로 조금 틀리는데 470도씨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400도씨라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다. 왜요? 온실기체 때문에. 끝. 화성은요, 물이 흐르는 적도 있고요.
화산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협곡도 있고 양극에 지구처럼 남극 북극이 있듯이 극관, 즉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극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극관은 겨울철 계절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커지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작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목성 갑니다. 행성 중에 가장 크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빠른 자전으로 인해서 가로준 무늬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전을 빠르게 하면 얘네들 그 대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른 회전력 때문에 줄무늬를 그리면서 돌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위아래. 그러니까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느리다고 한다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이렇게 휘말리는 소용돌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소용돌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적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토성은 밀도가 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 고리의 주성분은 얼음하고 작은 암석 덩어리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성은 위성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요. 목성도 위성은 많지만. 자, 그 다음에 해성은 태양 주위를 주기적으로 도는 작은 천체. 그래서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생기는데, 자, 포물선 궤도를 돕니다. 이렇게 포물선 궤도. 그럼 해성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꼬리가 짧아요. 근데 꼬리는 반드시 태양의 반대편에서 나타납니다. 왜? 태양풍의 이 에너지가 이 해성을 살짝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꼬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꼬리의 주성분은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알겠죠? 수증기. 왜? 해성이 얼음과 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때 이 얼음이 액체 상태로 변하지 않고 곧바로 수증기 형태로 꼬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꼬리는 태양의 반대편에 존재한다라는 거. 오케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건 꼬리의 주성분은 뭡니까? 수증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오면은 꼬리가 점점 길어집니다. 왜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니까 태양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내행성과 외행성이라는 게 있는지 좀 어려워요. 내행성과 외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내행성의 관측은 새벽의 동쪽, 천연등의 서쪽 관측된다. 보름달 망 모양은 관측이 불가하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외행성의 관측은 새벽의 초저녁 모두 관측되고 보름달 망 모양의 관측이 가능하다. 자, 이거 시작할게요. 봅시다. 자, 일단은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내행성의 공전궤도를 그리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왜 태양의 중심이? 아무튼 동그라미는 진짜 못 그려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물론 지구도 이렇게 공전을 하겠죠. 이렇게 공전을 하겠죠. 자, 내행성이 여기 있고요. 내행성이 여기 있고요. 내행성이 여기 있고요. 자, 내행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내행성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자, 내행성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내행성의 밝은 부분만 빼고 색칠할게요. 내행성의 밝은 부분만 빼고 색칠할게요. 자, 내행성의 밝은 부분만 빼고 색칠할게요. 내행성의 밝은 부분만 빼고 색칠할게요. 내행성의 밝은 부분만 빼놓고 색칠할게요. 자, 지구도 색칠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 어두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우린 또 시간을 분석하셔야 돼요. 시간을 분석하셔야 돼. 자, 지구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지구.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밤이죠. 밤. 자, 여기는 낮이고요. 자, 이제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자를 겁니다. 또 8개로. 우리가 달 얘기했던 것처럼 8개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밤이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돌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의 그 관측처럼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시간 갑니다. 시간 가요. 자, 여기가 드디어 태양 쪽으로 나오는 지점이죠. 여기는 다 밤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왜? 지구는 이렇게 도니까. 그럼 여기는 06시. 자, 3시간 간격입니다. 0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15시, 18시, 21시, 24시, 03시. 됐죠? 오케이. 자, 요거하고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요, 안 보여요. 관측 불가. 어두운 면만 보이니까. 불가. 여기는요, 왼쪽이 살짝 보일 거야. 오케이. 왼쪽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림을 좀 제대로 안 그렸지만 여기는 삭 모양입니다. 삭. 아시겠죠?
공전 속도는 내행성이 빠르기 때문에 내행성은 이렇게 돌아 보이는 것처럼 관측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뭐냐? 정확하게 잘라서 이쪽이 지구에서 다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왼쪽 반절. 그래서 여기는 하얀 모양. 하얀 모양. 그래서 여기는 지구를 보니까 이쪽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서쪽 방향으로 최대로 벌어진 이각이다. 그래서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 기준으로 얘가 여기 있을 때는 각도가 0이죠. 이렇게 각도가 커지겠죠. 각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최대로 각이 벌어졌다. 그래서 벌어질 이자. 그래서 벌어진 이각.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때는 다시 각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서쪽 방향의 최대 이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의 관측 시점이 중요한 거야. 얘의 관측 시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측이니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측된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자잘하니까 어머 이거 뭐야? 0306. 아 그러면 뭐야? 새벽에 관측 가능하구나. 근데 분명히 뭐예요? 새벽에 뜨죠? 뜨죠? 자 항상 지구 자전 때문에 뜨는 건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관측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쭉쭉 돌아.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망 모양으로 보일 거야. 망 모양. 왜? 여기가 밝으니까.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으니까. 망 모양으로 관측될 건데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태양하고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유관 관측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관 관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또다시 최대 이각일 거야. 최대 이각. 오케이? 최대 이각일 거야. 최대 이각.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 동쪽. 그럼 여기는 동방 최대 이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동방 최대 이각이다. 그리고 오른쪽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상현 모양. 오케이? 그리고 얘는요, 초승이에요. 초승. 오른쪽만 조금 보이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죠? 그러면 얘는, 자, 서방 최대 이각은 언제 관측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하는 거잖아. 이렇게 진 다음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거잖아. 너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는구나.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는구나. 오케이?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성은 그러니까 망의 상태는 관측이 불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금성의 관측 모양의 순서는 좀 알고 합시다. 필살기 파일에는 없지만, 자 순서는 이렇게 돈다고 그랬으니까요. 상현이 먼저 관측될 거고요. 이거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승입니다. 초승. 그 다음에 사기고요.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음. 달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금음. 그 다음에 하연순으로. 오케이? 하연순으로 관측돼요. 하연.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외행성에 이제 시운동 갈 거예요. 외행성. 자, 태양, 지구.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외행성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외행성. 그럼 이쪽. 그럼 어차피 여기서 얘도 관측이 일단 여기서는 불가죠. 불가. 오케이. 저 위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거 세 가지만 분석하시면 돼. 자, 갑시다. 이 녀석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이 녀석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자, 이 녀석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관측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관측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왼쪽이 반달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볼록한 형태로 관측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자, 잘 보세요. 왼쪽이 조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는 오른쪽이 먹은 거고 얘는
왼쪽이 이렇게 좀 먹은 모양. 아시겠죠? 이렇게 보이고요. 요 녀석은 드디어 망 모양 관측 가능하네. 그쵸? 망 모양 관측 가능하죠? 망 모양 관측 가능하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지구에서 여기 놓고 자른 거니까 이제 이거 태양은 지울게요. 너 이제 태양 비켜봐. 여기다가 지구를 좀 크게 그릴 거니까. 자, 볼게요. 지구에 또 시간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아까 태양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여기가 어두울 거야. 그럼 밤새 관측 가능하네요. 어디 위치에서는? 요 위치에서는. 그죠? 잘 봐요. 그러면 여기가 18시였잖아요. 그 다음에 21시였죠. 24시였죠. 03시였죠. 그 다음에 06시였죠. 오케이. 그럼 18시에 뜨기 시작하니까 18시에서는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겠죠. 그 다음 24시는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24시는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고 06시에서는 지는 거니까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겠죠. 이 정도로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콜 아시겠죠? 그래서 망 모양이 관측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아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물 렌즈가 하는 역할, 저반 렌즈가 하는 역할. 대물 렌즈는 여러분들 관측하고자 하는 행성이나 별 쪽에 갖다 대라. 그래서 대물 렌즈는 별빛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구경이 클수록, 구경이라는 얘기는 크기입니다. 크기. 뭐 이만하냐? 이만하냐. 구경이 클수록 빛을 더 잘 모으겠죠. 모은다. 자, 저반 렌즈는 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대물 렌즈가 빛을 이렇게 모았다면 하나의 상이 생길 건데 이거를 확대해서 봐야죠. 얘는 너무 적으니까. 그럼 저반 렌즈는 뭐냐면 눈에 접근시키는 렌즈다. 그래서 저반 렌즈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렌즈.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반 렌즈가 하는 역할은 상을 확대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광학망원경은 반사망원경과 굴절망원경이 있는데 반사망원경은 말 그대로 반사를 활용한 거예요. 그럼 반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거울을 썼겠죠? 그래서 거울 경자를 쓰는 겁니다. 대물 렌즈라고 부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저반 렌즈는 볼록 렌즈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겠죠? 주경과 대물 렌즈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굴절망원경은 굴절이니까 볼록 렌즈를 사용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저반 렌즈는 똑같고요. 전파망원경은 전파를 수집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대물 렌즈, 즉 모으는 건 안테나가 수신을 해서 모으겠죠. 그 다음에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조망원경의 역할은 즉 파인더죠. 얘는 여러분들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에 보시면 파인더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인더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대물 렌즈, 즉 본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배율이 워낙에 높아서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 망원경이 하는 역할은 배율이 적어. 그래서 보이는 면적이 넓어요. 아시겠죠? 이해 안 가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야가 넓고 별의 위치를 찾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보조 망원경, 즉 파인더의 역할입니다. 뭐의 역할이라고요? 파인더. 파인더가 뭡니까? F-I-N-D. 찾는 도구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3단원이고요. 다음 4단원은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어제 뻘짓거리 해가지고 아무튼 항상 사이먼스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